총칙 3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공익법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기존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공익법 형태가 구분이 되고 각 구분된 공익법인별로 별도 회계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준칙,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회계기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기준칙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별 공익법인의 특정사항을 반영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공익법인의 회계 업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상습법상 결산공시 및 외부 감사 적용. 두 번째, 비영리법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 제공자인 기부자 또는 정부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이제 공익법인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7년 11월 달에 기재부에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회계 기준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는 2018년 12월 말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런 실무지침서가 상당히 늦게 배포되어서 2018년도에는 좀 공익법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18년 말에 이게 배포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처리했던 회계 내용에 대해서 원장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 말고 회계 기준으로 제정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의 경우 강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적용한 사항이라면 강제 규정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A 부분이 있습니다. A 부분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을 의미하고요. B의 경우에는 상습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C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사항의 공익법인입니다. C가 가장 적고요. B가 일반적인 공익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 업무를 포괄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유형별로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민법이 있고 교회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설립 근거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될 회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립학교법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술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학술장학재단과 예술문화재단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경우 별도의 회계 기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설명드렸던 사항 중에서 학술과 예술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교, 사회복지법인, 교육,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회계 기준이 있으며 해당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있어서 A 부분이 있습니다. A 부분은 상습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B의 경우에는 상습법상 공익법인 중 의무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될 부분을 말합니다. C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B 단체는 먼저 공익법인 중에서 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인 단체와 그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를 공시해야 되는 총 자산 5억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의 공익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과 그 결산서를 공시해야 되는 총자산 5억 이상인 법인 또는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과법상 공익법인은 당연히 그 결산 서류를 그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공시 대상인 서류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다음 기부금 운영 모집 및 사용 내역, 이사 내역, 그다음에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공익법인에 대한 총칙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공익법인은 재무제표를 법인 전체 하나로 보고 재무제표 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전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긴 하지만 그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 기타 사업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목적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을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시고 이걸 통합을 한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또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타 사업 부문을 나누는 그 기준은 아까 공익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는 이런 근거는 해당 법인의 그 정관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은 공익목적 사업 부문을 구분하고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타 사업 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법인세법상 그 비수익 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익 사업이 반드시 그 기타 사업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정관에 따라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은 이것과 무관하게 그 수익 사업이냐 비수익 사업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그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문은 기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이 일반적인 그 공익목적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 1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은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인데요. 보통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이렇게 그 박물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수익사업이긴 하나 그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목적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익법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서 단순하게 그 예금과 그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라든가 그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해서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그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하는 이 부분이 수익 사업이긴 하나 되게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수익은 별도로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공익목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단순하게 그 예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해당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기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이런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제 증권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목적 사업을 구분하고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있어서 되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한 사항인데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된다.
상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공익법인 되게 작은 공익법인이겠죠. 그래서 그 현금지에 따른 단식부기에 따른 걸로 회계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익법인을 적용하게 되면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회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주석뿐만 아니라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먼저 자본변동표를 제외한 이유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주 간 거래가 없으며 또한 자본 변동에 따른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자본 변동표를 굳이 첨부할 자본 변동표를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익법인 기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의 경우에는 제외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경우 그 예산액에 따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경우 그 현금흐름표의 내역보다 많은 현금흐름 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현금흐름표를 포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적게 좀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에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공익법을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그 회계 규정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회계기준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해당 공익법인이 특별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 규정에 따른 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 규정, 두 번째로는 공익법 회계기준, 세 번째로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부분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하거나 특수한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이제 좀 그 상세하게 좀 회계기준을 적용했다. 그래서 공익법 회계기준에 내용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규정에 좀 특수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구분을 해서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경우 그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전입 하는 경우에 운영성과표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자본이 있는데 공익목적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경우에는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운영성과표상 부분인데요. 우선 수익 비용에 대해서 좀 달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경우에는 기능적 분류랑 계정 분류 체계가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관리 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관리 비용, 세 번째로는 모금 비용, 네 번째로는 기타 사업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능적 분류고요. 다음 사항으로는 이제 계정 분류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긴 하지만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는 좀 그 기업회계 기준상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비용에 대해서 사업 관리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기타 비용 네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하고요. 계정 과목을 적용하게 되는데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재무제표와 외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익법인은 이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기와 정기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입 첫 해년도 2018년의 경우에는 비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고 다음에 이제 외외 규정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식부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익법인의 의미는 이제 총 자산가액이 20억 이하인 법인을 의미하고요. 이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과 2019년 양 두 회계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9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부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재무제표는 그 공익법인에서 기재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단식부기를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이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좀 회계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있어서 최초로 적용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적용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소급법과 전지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단식부기를 적용 하여 자산 부채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익법인 회계율을 적용하기 전에 단식부기를 적용을 하고 현금질을 해서 자산과 부채를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도 기초 시점에는 전진법과 소급법과 무관하게 모두 자산 부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소급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진적으로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소급법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법의 의미는 도입 시점에 이제 순자산과 자산 부채를 모두 수정을 하고 해당 연도 손익은 운용성가표에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지법의 경우에는 도입하는 연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자산 부채에 대해서 간략히 기재를 하고 그 손익 효과는 그 도입한 연도 운용성가표에 모두 반영하라는 의미로 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사례인데요.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그 설립된 공익법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설립한 공익법인인데요. 매도가능증권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가액이 8억, 공정가치가 8억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18년도 1월 1일자에 처음 8억이 10억으로 2억 상승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18년 12월 말일자로는 공정가치가 9억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추계액이 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2018년 1월 1일자로는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 31일자로는 퇴직금 추계액이 2억 2,2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설립하는 시점에 갖고 있었던 이제 보통 그 매도하는 증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급법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시점이죠. 이때는 이제 시점과 지나서 1월 1일자 시점에는 이제 매도하는 증권 10억 이 자산에 표시가 되고요. 퇴직금 추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금의 충당 부채로 2천만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설립 시점에 그 표시되었던 기본 순자산 8억과 다음에 이제 그 평가 이익에 따라 증가된 부분이 있겠죠. 평가 증가한 부분이 순자산 조정 2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 2천만 원은 보통 순자산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립 시점에 그 재무상태표가 표시가 되고요. 10일 말일자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에 순자산 그 매도하는 증권이 10억이었었죠. 이게 이제 기말 시점에 봤을 때 9억으로 이렇게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차변에는 순자산 조정 1억 차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대변에는 매도가능 증권 1억 차감하는 효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이 200만 원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200만 원이 차변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이 대변에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9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채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2,200만 원. 그리고 순자산 같은 경우에 기본 순자산은 이제 그 기초랑 동일하게 8억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순자산 조정이죠. 이 부분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변동한 내역입니다. 이거에 대한 1억 효과가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이 부분이 2,200만 원은 이제 보통 순자산으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지법에 따른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전지법의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이런 설리 시점에 가지고 있던 그 내역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을 반영을 하는데요. 먼저 자산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8억이 표시가 됩니다. 왜 8억이냐 하면은 설리 시점에 그 평가했던 그 자산가액입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8억이 표시가 되고요. 순자산은 순자산에는 이제 기본 순자산은 8억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지법과 소급법과 다 동일하게 그 기본 순자산은 8억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혼익 효과는 모두 이제 전환하는 연도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기말에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차변에 이제 분계를 보시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2,2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2,200만 원이고요.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 기말 실점 가액이 9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했던 8억과 9억을 비교한 1억 부분만 매도 가능 증권이 차변에 발생을 하고요. 대변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억이 순자산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 이제 18년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자산에는 매도 가능 증권 9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2,200만 원. 그다음에 순자산 있어서 기본 순자산 8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순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손익 효과에 해당하는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지법과 소급법을 두 개를 비교하시면 전환 시점에는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영성과표상 내용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기말 시점에 봤을 때는 전지법이나 소급법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